이걸 두고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위치 논쟁이 있어요. 고려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나라 세운 지 지금 100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묘총의 주장은 맥락이 없어요. 고려 중기 때 일어났던 밀란이 저항적 성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젠다가 없어요. 이게 대안적 흐름으로 안 가요. 어우, 뭐 유타 강사 같아. 막 깔끔하죠? 최수종 씨가 오랜만에 강감찬 장군으로 돌아오셔서 최수종표 사극의 또 맛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옛날에는 최수종 이름 석자만 딱 외쳐도 다들 막 웃었어요. 왜냐? 태조 왕건, 발해, 장보고, 이성계 빼고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최근 젊은 친구들이 최수종 얘기하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누구세요? 근데 그 조선에 비해서 그 고려사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한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이유는 기록이 많이 안 남겨져 있는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고려의 중심지가 개경하고 평양인데 북한에 속해 있으니까 보고 느낄 수가 없죠. 그에 반해서 이제 조선시대 때 수도 한양이 지금 서울의 중심지니까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거란 전쟁을 또 재밌게 보려면 또 사실 뭐가 있냐면 고려사를 깊이 알면 왜 조선이 등장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사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할까는 학자들의 조금 논쟁은 있는데, 이해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4단계 구분법이에요. 1단계는 창업과 발전기예요. 이건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태조 왕건이 견훤을 무찌르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널리 알려졌다시피 이 왕건이 호족들을 포섭했고 결혼만 한 29번 하시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왕건이 있을 때는 왕건에 의해서 하나의 나라로 딱 통제가 됐는데 왕건이 죽고 나면 이게 이제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회가 급속도로 혼란기로 빠져듭니다. 그러면 이제 후대 왕들은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잘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다 등장하는 게,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광종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중국이 분열기였거든요. 중국의 후주라는 왕조의 쌍기가 우리나라에 옵니다. 근데 광주에 딱 보니까 괜찮은 거야. 얘를 무조건 내가 데리고 남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요. 쌍기가 중국식 제도를 많이 가르쳐 주는데 대표적인 게 이때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 시험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재를 선발했다기보다는 귀족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과거제를 좀 많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군주 중에 하나가 성종입니다.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를 올려요. 시무 28조가 뭐냐면 국가를 운영하는 28가지 방책을 제안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외관이 뭐냐? 지방관을 두소서. 광종이 중앙 집권 시스템을 그래도 완비를 했다면 성종 때가 되면 이제 지방을 통제하면서 하나의 좀 완성된 이 지배체제, 요런 거를 만드는 기간입니다. 태조 왕건부터 성종까지는 주로 고려가 만들어지고 그래도 하나의 단일한 국가로 성장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는 그 바로 뒤에 붙는 현종 때를 다뤄요. 어느 정도 중앙집권화의 시스템이 되긴 됐는데 이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에 내외적 모순이 있어요. 근데 그 외적인 충격이 거란의 침략이거든요. 어느 정도 하나의 나라가 돼가는데 외세가 침략을 하면 당연히 항복하려는 사람들, 거란에 붙으려는 사람들,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의 혼란한 모습대가 딱 드라마 현종 때예요. 그 다음 기간은 문벌 귀족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일어났었던 사건이 윤관이 이 여진을 정벌해서 9개의 성을 세운 동북구성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위치 논쟁이 있어요. 학계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반도 내로 그 9개 성을 설명하는데 그게 한반도 내가 아니라 저 더 북쪽 아주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막 하얼빈까지 올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튼 이제 그 사건이 있었고, 파평윤 씨 들어보셨죠? 특히 조선시대 때 양방가로 유명한데 파평윤 씨는 고려 중기 때부터 유명한 가문이에요. 그 스타팅이 윤관이에요.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면서 파평윤 씨 집안 사람으로서 처음 두각을 나타내고, 근데 윤관의 아들이 윤언이에요. 윤언이가 김부식 라인이에요. 그래서 묘청의 난을 진압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윤언이의 아들이 윤인첨이에요. 윤인첨이 조이총의 난을 진압해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다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 예종의 장인이거든요. 근데 예종의 아들이 인종이에요. 근데 인종의 장인이기도 해요. 장인어른이 동시에 외할아버지가 되는. 그러다 이제 권력을 너무 농단하다가 이자겸 계열이 몰락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게 되는 거고요. 묘청의 난, 이거 보통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배우죠. 서경천도 운동을 했다가 김부식 계열한테 진압당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서경천도 운동을 심 선생 왜 묘청의 난이라고 이야기해? 이게 신채호 선생이 우리나라 참 힘들던 시절에 민족의 의기를 높이고 민족주의 역사관을 만들 때 묘청은 수도를 서경, 평양으로
서경을 옮긴 다음에 북진과 고구려의 기상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걸 무너뜨려서 우리 민족이 그때부터 4대하는 나라가 됐고 이런 역사관을 여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는 없습니다. 워낙 이제 신채호 선생이 한국 역사학계의 아버지시고 진짜 이 길을 여신 분이니까 우리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왜 이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냐면 신채호 선생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구한말 때 나라가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걸 찾는 거. 어찌됐건 역사학이라는 게 또 시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묘총의 주장은 맥락이 없어요.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으로 옮기자는 거거든요. 옮기면 금나라가 무릎을 꿇을 것이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고려를 섬길 것이다. 근데 자, 수도를 이동한다고 해서 그 나라 갑자기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당시 묘청의 난을 진압했었던 김부식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이 금나라를 우습게 보다가 금나라가 밀고 내려가서 송나라 휘종을 잡은 다음에 중국 북부를 점령하면서 송나라가 절반으로 찌그러지는. 근데 그때 송나라의 휘종도 도사말을 믿으면서 제대로 된 국방력 관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송나라 그 모양이야. 와보니까 여기 또 그러고 있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채호 선생이 어떤 민족의식 속에서 만든 이야기인 거지 이걸 지금도 저는 아무튼 교과서에서 서경천도운동이란 말은 좀 잘못된 말이 아닌가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왕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묘청, 김부식, 윤관, 이자겸 이런 문벌 귀족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핵심이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귀족들이 세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인주 이씨라든지 해주 최씨라든지 경주 김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나라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때를 우리가 보통 고려 중기 문벌 귀족의 시대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무신집권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건 예정된 결론이에요. 문신들 중에서 특정 시선만 밀어주고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집단이라는 게 이제 반란이나 저항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죠. 이때 밀란이 엄청 일어납니다. 많이 망소에 난 신라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막 문제 뭐냐? 고려 중기 때 일어났던 밀란이 저항적 성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젠다가 없어요. 유럽에서 일어나는 밀란은 예를 들면 야 로마 카톨릭 필요 없어 우리 종교개혁 하자라든지 신분제를 깨자 신분제까지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토지개혁을 하자라든지 이렇게 밀란에 아젠다가 붙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연구가 좀 붙어서 다른 어떤 결론에 도달하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연구나 고민을 해보면 사회가 위기질서가 무너진 건 사실인데 이게 대안적 흐름으로는 안 가요. 만약 이때 조금 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계층들이 나와서 권력을 뒤엎거나 권력 영향을 주면 우리 역사가 더 발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속상한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신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중국도 송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사실은 무신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송태주 조광운이 워낙 유학자들을 존경하니까 바로 이제 유교적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나라는 무인이 세웠지만 국가는 이제 유교적인 걸로 바뀌거든요. 근데 똑같은 시점에 그때 일본에서 가마쿠라 막부라는 게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퀴즈. 왜 우리는 무신 정권이 사라지고 이 유교 국가로 가고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 무르마치 막부로 가잖아요. 이 차이는 왜 그럴까요? 뭐냐면 반도의 특징. 중국과 붙어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적 영향도 많이 받고 군사적 영향도 많이 받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조선보다 못하지만 고려도 유교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에 무신 집권기라고 하더라도 무신들이 사실상 문신과 통치를 같이 해요. 권력 실권만 쥐고 있는 거지. 근데 일본은 이게 바다가 딱 맞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 문화의 전파 속도가 약하고 무엇보다 몽골의 침략 같은 거대한 대륙의 여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잠깐 수십 년간 무신 정권이 있다 사라진 거고 일본은 이제 계속 맞불어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원간섭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지금 이제 고려 거란 전쟁이 앞으로 몇 달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편승해서 저 유튜브가 힘들게 가는 유튜브 아닙니까? 이제 뭐 숨기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몽골의 침략과 원간섭기 기간이 되게 재밌어요. 몽골이 우리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침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려는 이 원종이라 왕 그 당시 태자 시절인데 무신 정권을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몽골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불계 토풍 오랜 향토적인 문화를 고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쿠빌라이 칸이 고려가 알아서 항복해오니까 오랫동안 이제 버텼던 나라니까 너네 이제 우리의 사위국으로 삼을 테니까 대신에 너네 내정 가서 우리가 최소화를 할게. 몽골의 도움을 받되 자주권을 지키는. 그러다 막판에 누가 나오냐? 그 유명한 공민왕. 공민왕이 이걸 다 깨면서 완전히 새로운 자주국가 나가겠다 하다 본인이 실패하시고 조선이 들어선 거니까 크게 봤었을 때는 창업과 발전기, 문벌귀족의 시대,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그 다음 원간섭기로 간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고려 거란 전쟁은 현종의 시대니까 창업과 발전기와 문벌귀족의 사이에 과도기 때라고 보시면 되고 어우 뭐 유타 강사 같아. 막 깔끔하죠? 근데 고려는 이제 거란, 여진, 몽골 같은 이런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고려와 조선의 가장 큰 차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고려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려 시기 때는 국제 변동의 경랑기였다는 거예요.
조선은 500년 가는 동안에 사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 사건으로 터졌기 때문에 사실 조선은 전반적으로 안정기예요. 외교 문제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그때는. 고려가 건국되는 초기가 중국에선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넘어오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5대 19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북방에 5개의 나라, 남방에 10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 15개로 쪼개진 거죠. 그러다가 송나라가 들어서요. 그래서 송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는데 그때 뭐가 등장하냐? 거란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거란이 연운 16주를 비롯해서 중국의 북부를 일부를 지배하는데 이걸 송나라가 아무리 공격해도 뺏질 못해요. 이거 초유의 사건인 거거든요. 보통은 밀어내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926년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는 고려가 직접 거란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위선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93년 이때는 성종 때입니다. 드라마의 배경은 아니에요. 그때 고려를 쳐들어가요. 그랬다가 이제 그때는 잘 안 싸우고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다시 1004년에는 이번에 또 송나라와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1010년부터 1019년까지 무려 10년간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고려 거란 전쟁이 진행이 되니까 고려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나라 세운 지 지금 100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고려 중기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골타가 이끄는 금나라가 먼저 거란을 멸망시켜요. 완전히 망하진 않고 거란이 저쪽 멀리 도망가는데 사실상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중국의 절반을 점령해요. 그 이때는 이제 이자겸이 나와서 금나라 여진족이니까 야만족이라 무시했는데 뭐 힘인자 형님 아닙니까 하면서 프라하 형님을 모셔요. 이걸 옛날 역사교과서에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엔 좀 평가가 바뀌어요. 왜냐면 어찌됐건 금이 대세가 됐기 때문에 금을 모시는 게 우리 국가로서는 유리하다. 실제로 금나라한테는 우리가 빠르게 사대의 관계를 취하면서 금나라의 침략을 안 당해요. 그러다가 몽골이 나오죠. 몽골이 첫째 금나라 멸망시켜요. 그 다음 남송, 송나라 멸망시켜요. 우리나라도 6차례 쳐들어와요. 이러니 고려는 조선시대 사람들보단 외교관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고 숱한 시행착오를 반복해요. 그래서 고려사가 오늘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이렇게 지금 막 변동이 심한 상태에서. 고려는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의 위상은 좀 어땠나요? 그 태조 왕건이 이제 죽을 때 유언할 때도 나는 부처님의 은덕으로 나라를 세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팔관회 조금 행사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불교 계통의 행사에 적극 후원합니다. 심지어 과거 시험 중에 승과라고 그래서 스님들이 시험을 봐요. 붙으면 승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승급이 올라가면 왕사, 왕의 사부, 국사, 국가대표 승려, 최고의 승려는 국존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변, 삼국유사 쓰신 분 있죠? 그분이 이 완전 엘리트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8만 대장경이 만들어질 정도로 정말 엄청난 어떤 대장경 작업도 진행했었고 여러모로 매력 있는 나라다. 오늘 좀 요 정도 좀 설명해드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좀 이 시기 맞춰서 하나하나 좀 주제별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하죠? 오늘 이걸로 끝!